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두 분 더 그 외모가 더 빛나시는데요. 네. 귀한 분이 아니라 네. 기이한 분이시죠. 기이요. 네, 머리 이상하게 된 기이한 대표님 분. 오늘 헤어스타일이 많이 많이 바꾸신 것 같습니다. 바뀌셨어요. 아이돌 같으세요. 거꾸로죠. 돌 아이돌 같으십니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아이돌 같으십니다. 네. 분자영 선생님 덕분이죠. 저희가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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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늘 주제는 다시 오른 환율의 시장도 촉각 이렇게 해놨는데 뭐 환율이 사실 오늘 장중에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금통위도 어쩌면 한국은행이 가장 원하는 분위기로 잘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지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금통이요? 네. 저는 이제 이창용 총재 와서 매번 이 금통위를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닐 거다.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나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은행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오늘의 태도는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금리를 동결해도 되긴 하는데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으나 경로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그 스탠스, 네. 예, 대표적인 스탠스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영향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 금통위의 결정이 미국 네.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네, 충분히 뭐 일부 영향은 뭐 우리가 미국에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다면 결국 지난주에 혼동 속에 있었던 미국 시장도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국 중에 그래도 나름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네. 미국도 이제 선진국들도 뭔가를 할 거다 이런 기대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바로 네. 그거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은행 위상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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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표님은 더 하실 혹시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얘기 많이 하셨죠. 지금 1, 2부가 거의 다 그런 쪽이었었죠. 아닙니다. 2부만 그랬습니다. 2부만 그랬어요? 1부는 안 그랬습니다. 아, 네. 예. 네. 거기다 뭐 제가 숟갈을 올리겠습니까? 한 숟갈만 올려주시죠. 아, 그래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냥 뉘앙스가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또 물가 상승률 한 5%대 되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공공요금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압박은 큰데 물가를 보느냐 경기를 보느냐 라는 쪽에서 경기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데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의아하다 아니면 좀 의외의 또 단어들을 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 경기가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지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글로벌 은행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이 좀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수와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셨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모릅니다. 또 이제 물가가 또 안 빠진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은행들의 고민들이 다 그거 중앙은행들의 고민들이 다 그거잖아요. 데이터 의존적으로는 보는데 그렇다고 경로는 계속 조금이라도 맞춰가겠다. 금리 멈춘 거 아니다. 네. 이런 쪽으로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없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게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없으면 작년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장세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밀려도 또 조금 있으면 좀 돌아오고 네. 그러면 지수는 어차피 큰 폭의 흐름보다 약간 좀 일정한 박스권이나 아니면 좀 더 약간 좀 경기 관련된 얘기들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네. 네. 여기서는 지금 또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플레이어들 보면은 시장 그렇게 큰 변화 없겠지 어떤 뭐 특별한 조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작년에 그런 장세만 나오지 마라. 일단 작년에 못다한 꿈 여기서 이룰게. 네.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하루 종일 장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초과 수익률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코스피 종목들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서 이럴 때 좀 챙겨놔야 나중에 또 조정 나올 때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입니다. 네. 저는 지점장님 오셔가지고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약간 뭐 주주 가치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잘 가던 은행이나 뭐 통신 잘 갔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종목들이 약간 물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부의 약간 압박이라 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식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러면 사실 끝이었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물가가 잡히면 좀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정부 손댔으면 끝 이런 걸까요? 한국을 만든 주체는 리더십이라기보다도 기층 민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들이 와서 가장 황당했던 게 이놈의 의병은 도대체 뭐냐라고 네. 그런 얘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그 시장에 뛰어들었던 일반 주주분들과 그리고 또 서학개미 운동하면서 서양물을 선진 문물을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맛을 본 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실상 뭐 지금 좀 주눅 들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은행들이 배당과 그다음에 주주 가치 환원은 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하고 달라진 게 정확하게 어디가 급소인지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디를 건드리면 반응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SN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어디가 허점인지를 알고 치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뭐 라이크 기획 일반인들은 그 전에 잘 알았을까요? 라이크 기획 그렇게 많은 그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봐서 과거하고는 확실히 다를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 미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만 이래야 돼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맛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걸 안 해줘? 라는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표로도 연결될 겁니다. 천만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쉽게 무시하면서 지나가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보고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2월 들어서 좀 은행주도 빠지고 그렇죠. 한전도 잘 가다가 빠지고 네. 뭐 통신주는 뭐 올해 내내 빠졌지만 또 더 빠지고 이랬었는데 요런 게 어차피 아까 주주환원 같은 거는 장기적인 일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그럼 기회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체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 투자자들 과거 펀드를 운영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면 액티브 펀드도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 저거였다. 세스클라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가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치 투자자가 철수했던 게 세스클라만의 현대차 철수가 마지막이었다. 삼성동 땅 샀을 때. 마우포트의 엄청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예. 거기서 철수했을 때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는 그저 패시브하고 그다음에 롱숏밖에 없다. 네. 이게 지금 실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건 외국인들 문제고 너희들은 해봐야 안 되는 나라야 이런 것이었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건 아니자라고 느꼈잖아요. 한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저는 투덜의 민족이라고 봐요. 네. 투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라고 보고요. 이게 시작되었다. 이거 그냥 끝날 일 아니다. 외국인 같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한국 사람이 투덜투덜하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사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주권은 없는데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네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아마 사람들이 회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긴 시간일 거예요. 뭐 이게 1, 2년 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5년, 10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뭐 주가가 4천이든 지금 뭐 주가 뭐 분석해서 4천, 5천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가버넌스 이슈가 해소되면 멀티플도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뭐 4천, 5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 5년, 10년의 장기 흐름으로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질이 이렇게 느긋하진 않습니다. 빠르죠. 그래서 네.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지점장님이셨는데요. 근데 대표님 혹시 애드할 의견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주식 오래 보셨으니까.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이름은 손대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건드렸으면 사실은 손대면 안 되거든요. 주식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지점장님은 그래도 바뀌었다는 의견이시고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옛날하고 비슷하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개연성이 많게 되면은
같이 맞물려서 그래 우리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 중심축이 일단 지난번에 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면 앞서 점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 의식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딱 설 회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아, 이 확실하게 회사가, 회사에서 예. 이렇게 가져가니까 자기 마인드가 벌써 대주주의 마인드가 그런 쪽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가장 부합할 회사는 이 회사밖에 안 보이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 외풍에 더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식으로 하면 그래 이번에도 그래 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당장은 별로 이렇게 관심은 좀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서 요즘 외국인 순매수가 되게 좀 약해졌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주보다 코스닥이 막 변동성도 크고 막 이런데 네.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준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서 환율이 오른 걸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둘 다 아니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살 네. 만큼 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과거 평균 수준의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온 그 이머징 마켓 순유입 금액이 그 중국 같은 경우 25조가 넘었고요. 원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8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에 기대해서 1월 같은 랠리가 과연 올 것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안 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냐? 그건 아니고 최근으로 보면 딱 22년도의 재판입니다. 22년도 우리가 겪었던 그 구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오네? 금리 올릴 거네? 금리 올릴 거니까 달러 올라가네? 딱 이 구조였거든요. 네.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가 타겟팅했던 게 5.25%였으니까 지금 뭐 페드워치가 지금 6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네.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5.25에 그 타겟팅을 하고 있었던 시장의 심리가 5.5를 넘어가니까 그걸 녹이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딱 22년도의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채권 시장을 봤는데요. 채권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3.9대 중반을 찍더니 일단 멈췄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이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달러 강세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보고 그 다음에 환율 시장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월 달에 금리가 워낙 갑자기 떨어지는 걸 한번 경험했어서 그런지 네. 이번에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사겠다라는 수요도 굉장히 강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금리가 주구장창 올라가면서 22년에 재판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간 약간 움찔했거든요. 너무 네. 22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거 연장선인가 이게 좀 네. 불안했는데 사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 하고 이제 메스터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어퓨잖아요. 소수 의견이니까 결국 50bp는 못 올릴 것이고 25bp 한 번 올리고 3월 달에 또 5월 달에 25bp까지 올려놓고 나면 그때쯤 되면 전년 대비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2분기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금리를 세게 올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이 그 타겟팅하고 있는 2%를 향해 간다는 건 전혀 보장 못 하겠어요. 의외로 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하반기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상반기 내용들을 보고 나면 야 여기서 이제 5.75%까지 금리 올라야 돼. 이 생각은 아마 시장에서 한 5월, 6월 달쯤 되면 좀 많이 수그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항상 그랬듯이 22년도에 항상 그랬듯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산해 놨어. 근데 계산을 벗어나면 시장이 한 번씩 충격을 받았잖아요. 지난 2주간의 흐름은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지난주에 그래도 아직 시장이 좀 살아있다. 이 강도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시장의 강도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나요? 흐름은 살아있다? 정확한 워딩은 네. 살아있는데 힘은 좀 빠졌... 이쪽이죠. 코스닥이다. 종목 요즘 신용도 근데 다시 17조 넘고 좀 늘긴 넘어갔습니다. 하던데. 네. 이때는 괜찮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분명히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나는 뭐 했던가. 대응하려고 봤더니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쪽은 난리가 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시장 올라오는 것만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수 움직임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 다 던져져 있었는데 거기서 벌써 랠리가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나는 지금 이거 갖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제 참전 들어오는 거죠.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이 늘어나는 초기 국면. 근데 이때는 괜찮고요. 이때는 아마 그래서 더 안 꺾입니다. 초기 국면 쪽에서. 그래서 이것까지 붙는데 이제 또 이게 과열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두 달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이 과열이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중 한 19조 대 이 정도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탈출하십시오. 먼저 나오십시오. 제가 이거는 또 비슷한 게 네. 며칠 전인가 현대제철이라는 주식이 되게 많이 오른 날이 있습니다. 네. 그 전날 포스코가 오르고 네. 보통은 이제 철강 업종이 포스코 먼저 랠리를 하고 현대제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 뭐 유통업체들 네. 가치주의 대표 이런 것들이 돌고 이렇게 도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너무 짧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데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환매를 찾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물론 코스닥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현대제철 며칠은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시원하게 하루 시세를 내길래. 근데 안 빠지는데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강도가 예. 그래가지고 강도 대비해서 일단 후속 매수가 없고 없다. 예. 그다음에 이게 너무 짧고 네. 올라가는 날짜가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얘기하신 그런 수단배가 여기서 안 먹히는데 네. 과연 코스닥에서도 먹히는 건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섹터는 이제 2차 전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다른 걸 찾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신지. 네, 그쪽이 맞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하나의 섹터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지 않습니까? 네.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일 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 볼 거는 중국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요. 네. 한동안 리오프닝 되게 되면 뭐가 되겠지 하는데 또 최근에는 에이 아니야 해봐야 뭐 아직까지 과잉 설비 제대로 해결 못했고 그냥 해봐야 미치는 여파 글로벌 미치는 여파 별로 안 될 거야 이런 쪽으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잘 아나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구리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바라보면서 저희 입장은 만약에 이번에 달러와 강세가 같다. 그럼 원자재의 대표 주자는 구리 같은 거 꺾였어야 됩니다. 왜냐면 달러 강세니까요. 안 빠지더라고요. 아니 안 밀리더라고요.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오히려 네. 더 영향을 받고 네.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도 앞으로 좀 빠지고. 네. 금 밀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해가 과연 뭘 얘기해 줄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경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그리고 또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의미를 또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IT 쪽도 뭔가 좀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선부터 또 많이 쓰이는 쪽이 구리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시그널은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볼 시그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도 그러다 보니까 철강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처졌던 화학들 그다음 네. 움직이고 뭐 조선 살아나고 이런 것들도 안에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도 나오긴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움직일 때 보면은 2, 3일간에 이렇게 확 분출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는 경향은 좀 있는데 네. 먼저는 또 건설기계였네요. 네. 건설기가 한번 강하게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돌긴 도는데 탄력이나 아니면 또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약간 확신이나 아니면 그래 내 초기 아이디어가 맞았어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AI입니다. 다시 AI 말씀 오늘 주식 좋더라고요. 네.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걸 네. 보시면은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네.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지저장님 혹시 네. 저는 요즘에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아주 싼 주식이 옛날만큼 많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는 없거든요. 주가가 한 번씩 더 올랐고 예를 들어 정말 이게 이렇게 싸고 오른 적도 없고 딴 거는 막 날아갔는데 얘는 못 갔지 하는 주식이 막 보였다면 지금은 뭐 싸긴 싼데 그냥 얘는 원래부터 쌌던 애 이런 느낌인 주식이 더 많아가지고 네. 시험장님이 보시기에 싸기도 싸면서 다른 애들이 모멘텀은 받았는데 얘는 왜 모멘텀을 안 받은 것 같지라는 그러니까 다음 순환매 타겟이 될 만한 네. 싼 주식은 혹시 어떤 업종으로 보이세요? 뭐 여전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네. 앞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거의 맥락을 따져보면 결국은 지금 미국 바라보고 한국 시장에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뭐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중국의 대출 증가율은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인민은행에서 지방은행들한테 대출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줄이는 이유는 과열이 될까봐 지금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돈 푼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2월달 이후가 될 겁니다. 1월달까지는 멈춰 있었고 그다음에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활동하기는 어려웠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빌리티는 굉장히 중국의 활동성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미세먼지 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활동성이 강화된다면 지난 해 동안에 쌓여 있었던 재고, 이 재고를 터는 순간부터 새로운 원료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료 사업을 하는 쪽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저희가 투자를 해보면 화학 쪽 이런 쪽에 이제 슬슬 소재, 이미 철강은 좀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철강은 지금 이미 중국에서 먼저 세게 시세를 뽑았거든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유럽에 철강 수출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럼 한국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밑이니까 철강 가격은, 철강석 가격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의 철강 가격도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화학주도 때가 되면 오른다. 일단 중국의 재고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건 있죠. 저렇게 활동성이 좋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재고는 조정될 것이다. 자, 그러면 화학업종이나 이런 쪽도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시세가 올 수 있다. 근데 2020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화학은 온지- 이미 오른 거는 네. 사실 좀 오른 종목도 있거든요. 조금 올랐죠. 근데 네. 그래도 지금 하도 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정도 올랐는데 따라 사도 좋겠냐는 걱정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얘네들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중국이 수요가 되면서 우리가 원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면 과거 2020년 우리가 21년도 상황을 보면 결코 비싸지 않고, 또 이쪽에서 찾아보면 싼 주식들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식 네. 시장이 그렇게 되면서 소재까지 돌아왔을 정도면 시장을 조금 더 위로 많이, 왜냐면 대형주니까 네. 코스닥이랑 다르니까 코스피가 많이 시세를 낸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 코스피가 좀 막혀 있어도 소재는 중국이 붙을 거니까 얘는 네. 좀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업황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저는 뭐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좋게는 안 봅니다. 저기 지금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CATL이 계속해서 그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CATL은 세계 압도적 1등인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저쪽에서 낮추면 미국과의 격벽이 쳐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포도에 의해서도 보듯이 지금 미국 그 자동차 업체들도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3국의 그 회사를 설립해서라도 LFP라도 받고 싶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LFP가 따뜻한 동네에선 잘 통할 수 있는 배터리거든요. 폭파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덴서티는 매우 낮지만 그 에너지 충전량은 풀 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중국에서 그 IRA법에 의한 그 보조금 안 받아도 상관없어 하고 한다면 그게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단가를 낮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셀 업체들이 어떻게 될까 하면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양극재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셀 업체들은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에 상당히 많은 상위권을 포진하고 있는 업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게 긍정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지수를 보시지 않고 그 섹터 종목과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뭐 2,40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뭐 2022년 초반 때 수익률 회복하기 지금 어렵지 않은 장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 네. 2022년 초반 때 수익률이 거의 도달했어요. 저희 고객들이. 그래서 그건 지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내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껍데기 시장만 보지 마라 제발. 이미 안에는 용광로처럼 불타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선택해야 좋은 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용광로 중에 우리 대표님이 2차 전지하고 이제 로봇 이런 거였는데 예. 지금 진점장님 보시는 그럼 용광로는 어디가 용광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용광로는 제약바이오에서 끌었고요. 네. 예전부터 제가 제약바이오 너무 싸다, 네. 너무 오랫동안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운 좋게 그런 쪽에서 좀 잘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좋았다기보다는 이제는 종목이었잖아요. 종목이에요. 지금. 예, 이번 이렇게. 제약바이오 무조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로 전체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있다가 막 이것저것 다 오르면 그게 이제 섹터 흐름이 될 것이고요. 조금 그런 기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요 다음 국면에서 지금 저는 사모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예요.
지금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것은. 하반기를 노린다면 9월부터 시세가 난다면 전 지금부터 진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단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고객들의 자금을 한꺼번에 뭉쳐서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계열이 조금 깁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고 저한테는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을 두고 계속 전기전자 섹터들을 계속해서 차근차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밸류체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기전자면? 네, 스마트폰 밸류체인은 이미 채워져 있고요. 지금 채우고 있는 건 반도체 쪽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은 이미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반도체 장비주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어려워요. 뭐냐면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네. 아니, 소재냐 장비냐 뭐 완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략. 저는 패키지로 투자합니다. 패키지. 그것도 그냥 아주 크게 보면 장비 비슷한 거네요. 아닙니다. 장비 하나, 소재 하나. 그런 식으로. 네, 장비 하나, 소재 하나, 뭐 후공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패키지를. 제가 골라서 제일 좋아 보이는 네. 것을 그렇게 셀렉해서 저는 이렇게 투자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반드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종목이 너무 많고 조금씩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저는 ETF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목 싼 종목이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 퍼5 이하로 떨어질 게 뻔히 보이면 그런 종목을 셀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한국 지금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도 싸지만 한국 반도체 상당히 싸기 때문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뭐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엔 비싸서 못 샀거든요, 사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지점장님이랑 대표님 두 분 굉장히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이제 이미 22년 초 수준까지 돌아간 계좌도 많다 이러시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 회복 못한 개인들도 많고요. 지금 상세가 좀 오히려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안 오른 거 찾으면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오르고 말고 뭐 그리고 올라간 건 지금 저 하늘에 있어서 차마 손이 안 나가고 이런데 개인들은 오히려 주식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종목 찾기 해야 되나요? 네. 어려운 게 아니고 찾아야 되나요? 네.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너무 매크로한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직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모 경쟁 프로가 있습니다. 모 경쟁 프로요. 거기서는 아직까지도 매크로 가지고 1시간 반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 계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무슨 몇몇 명씩 그걸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진짜 저는 속이 터집니다.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섹터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방향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극복하려고 기업들이 다 할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효율화거든요. 인건비 줄이고 거기다가 성과 좀 내고 그러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지금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왜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지금 다 깔려 있는데 근데 거기다 아직까지 금리 매크로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로봇도 왜 나온 겁니까? 로봇도 결국에는 이번에 자율주행 로봇 나와서 이제 배달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잘 보게 되면 만약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한테 1시간에 시급 한 2만 원 이상으로 줄 정도로 이거를 배달 인력들한테 쓰이는 거를 만약에 로봇이 대체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 분석들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청원을 넣는 거죠. 이거 도보 아니면 인도로 어딘가 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도보지 않습니까? 도보로 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알고 받고 거기다가 중앙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해서 움직이는 이게 하나의 또 생태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기는 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걸 좀 키워가지고 사람이 저기 직접 타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통 보면은 카카오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이런 걸 하나씩 갖고 있게 되면은 거기 타가지고 가서 이동해서가 좀 멀리 간다. 이게 안에 또 들어간 이제 큰 버스 같은 또 모빌리티가 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내가 좀 더 멀리 간다. 제주도 간다. UAM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돼가는 기술의 초기 움직임들을 로봇, 자율주행, AI 거기다 이제 다음 부분은 저는 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 같고요. 근데 저는 워낙
제가 가치 투자도 해보고 성장주 투자도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선 돈 벌려면은 성장주 투자가 훨씬 낫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종목을 결국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AI고 로봇이 다 좋은데 그런 네. 회사를 찾아보면은 밸류에이션도 엄청 비싸고 네. 지금 사실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네. 이런 거 어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관련된 테마와 랑 연관된 ETF가 나오면 그 테마는 꼭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걸 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테마 ETF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약간 이렇게 뭐 리스트처럼 사실 있는 거죠. 저희가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내가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뭔가 좀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이런 약간 테마나 이렇게 테마라기 좀 고성장주를 하는 숫자가 잘 안 보이는 네.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늦더라고요. 늦는데 만약에 네.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대상승 시세면 네. 늦어도 사실은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늦어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럴 수 그런 있죠.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ETF를 설정할 정도로 회사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총이 그 정도까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개가 많이 있긴 네. 하죠. 네. 그럼 그만큼 올라온 다음이면은 네. 1,000억대 있던 게 5,000억대로 올라왔어요. 네. 시세 이제 5배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ETF 안에 있는 종목들 막 공부하면서 아 이런 회사구나라고 딱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는 무슨 회사 좋대 AI 뭐 좋대 그러면 차트를 먼저 봐요. 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렇게 올랐네. 그럼 일단 넘기고 차트를 먼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것보다 산업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본 다음에 차트 나중입니다. 예를 더 들어 오래 그러면 걸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고를 때 네. 시총 제한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얼마 이상은 내가 안 보겠다라든지 또는 어떤 게 재무제표에 있으면 난 절대 안 산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종류의 약간 성장 산업을 고를 때. 성장주는 네. 재무 물론 이제 망하면 안 되겠죠. 네. 망하면 안 되는데 재무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보다 시장에서 가미되는 거는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보통 보면은 지금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다 대부분 매출 500억, 300억에 적자 나거나 아니면 많이 봐야 몇십억 수익 난다. 이거 가지고 스토리를 짜면 못 사요. 못 사는데 이 회사의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디자인 하우스가 결국은 뭐를 창출합니까? IP를 창출하거든요. 이 IP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산업 구조가 다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거의 설비가 있어야 되고 설비를 갖다가 그 다음에 하면서 인건 비용 빠지고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그게 아니거든요. IP를 이제 만약에 내가 AI 반도체 쪽에서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 누가 쏘게 되면 그걸 추적해가지고 쏠 수 있는 AI를 딥러닝 해가지고 궤도를 맞춰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만들어내기 이런 쪽에 대한 설계를 해서 로직을 짠 다음에 파운드를 가서 주고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라인 자체가 내 겁니다. 내가 IP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어렵고 네. 잘못 물리면 그냥 가니까 네. 이게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 좀 쉬운 방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 돼요. 왜냐면 그다음- 이게 하고. 네.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뭔 좀 되고 어때요? 이러면 안 되고 예. 테마를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뭘 공부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실 때 뭐를 보고 선택하시나요? 찍죠. 그 찍는 기준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아,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할 보면은- 거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아침에 보면은 다 텔레그램이나 뭐 다 이제 뉴스를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뉴스 중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얘기하는 걸 일단 제낍니다. 네. 뭐 그건 내가 해봐야 연준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그런 거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중에서 산업 뉴스 많이 봅니다. 산업이 어떤 식으로 태동이 움직이고 이제 그게 그냥 기사만 나와요. 기사만 나오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그러면 중국에서 보조금 철폐 얘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확장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중국에서 보조금 철폐하게 되면 거기서 지들끼리 과열 경제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영역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서 하던 소재들 같은 경우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빠지는데 특히 이제 LFP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이에요. 그럼 그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수산화 리튬도 영향을 받나? 수산화 리튬은 그나마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버티는데 만약에 P는 버티는데 Q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랠리 나올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Q는 이제 보장돼 있고
근데 거기다가 수급 좋아진다. 그러면 반응하는 정도. 이런 게 이제 다 쌓이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와, 이거는 뉴스다 보니까 여기 바로 찝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보다 보니까 그냥 어렵다고 하십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지금. 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깨져보면 안 돼. 그렇긴 한데. 네. 하도 당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는 돈 되겠다 안 되겠다가 그냥 약간 좀 눈길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파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데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예, 원칙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자분도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냥 대표님께서 공부하시고 빨리 말씀해 주시는 거 듣는 게 낫겠다. 저는 이런 판단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연료 올라가나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네. 드리는 거 아니라서 근데 처음 대표님께서 언급하실 때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신은 왜 좋게 보시나요?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인프라잖아요. 인프라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5G 때 망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좀 고대역으로 가서 투자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단시간만 본 거예요, 통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또 IT 강국에 이 기술들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꺾이다 보니까 그럼 다음에 없습니다. 이제 그냥 6G로 바로 가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요즘 나오는 거 있죠. 오픈랜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5G를 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그거를 장비를 같이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쪽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부에 이게 세요. 통신이라고 하시면 통신사는 아니죠. 통신 통신사 장비, 아닙니다. 네. 통신 부품 이런 거죠. 통신사 너무 싫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그 네. 화학 얘기하셨는데 화학은 사실 지금은 PER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안 나서. 근데 저는 지점장님은 그 아까 얘기한 세스클라만 같은 바우포스트 그 펀드 매니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P가 높은데도 언제는 살 수 있는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원래는 사이클 사람은 고P에 사는 게 맞긴 한데 네네. 약간 이해가 쉽게 한번 분명히 저 PER 주식을 사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네네. 화학은 지금 P는 일단 보이기는 비싸니까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이익이 떨어져서 PER이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과거 10년 평균의 이익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 근데 10년 평균 네, 이익? 예, 네. 그게 이제 이 시크릿컬 업종들은 굉장히 높낮이가 큽니다. 근데 그 동안의 그 이익 규모가 굉장히 줄었는데 이 회사의 캐퍼나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캐퍼 증설 뉴스는 잘 보셔야 돼요. 예, 화학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다면은 자기 망할 자리로 다리를 뻗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전자의 하청업체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22년도, 21년도에 설비 증설이 많았던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 규모 대비 설비 증설의 규모가 컸어요. 잘못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설비 증설을 했을까요? 확신이 있거나 이미 오더를 받았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고퍼가 됐다. 실적이 떨어져서 고퍼가 됐는데 계속해서 캐퍼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팔 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똑똑히 기억하는 게 2020년에 대덕전자가 800억 투자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회사가 시가총액 얼마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주가가 그때 2천억인가? 2천억대였어요. 근데 80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총 2천억짜리 회사가 800억을 투자해? 이게 뭐지? 전화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샀죠, 주식을. 1년 뒤에 얼마 먹지 못하고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시세가 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설비 증설을 하고 나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시크릿컬 쪽은 만약에 22년도, 21년도에 설비 증설을 했으면 이제 조만간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수요가 막힌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중국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수요가 터졌는데 설비 증설까지 딱 맞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양은 무조건 늘려서 팔 수 있는데 가격도 손상을 안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러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갑자기 뭐 퍼 15, 20배짜리가 퍼 5 미만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2020년에 한번 그랬잖아요. 화학업체들이 갑자기 이익이 폭증하면서 퍼가 2, 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올랐고 그래서 주가 오른 걸 보고 야, 저 퍼야 하고 들어가면 물렸죠. 네. 그래서 이 시크릿컬 업종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세 보고 가면 이미 늦어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시클리컬 산업이다.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캐파시티도 없다. 투자도 없고 10년 평균 이익을 내가 계산한 다음에 네, 네. 거기에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P를 곱해요. 네. 그게 만약에 지금 주가보다 높으면 내가 사서 기다린다. 이런 전략은 어때요? 지금 주가보다 비싸다면? 그러니까 그 내가 예를 들어 10년 평균 이익에 네. 뭐 10배든 몇 배든 곱해요. 그럼 네.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현재 주가가 낮으면 네. 결국 언젠가는 갈 거니까 내가 이거 네. 사서 기다리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사이클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시계를 좀 길게 하자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익 밴드를 찾는 거예요. 정해서. 네, 이익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폭이 있어요. 위아래 폭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때 이 회사는 근데 죽을 회사가 아니면 이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적용을 해보면 이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ER 밴드라든가 PBR 밴드가 역대 최저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밴드 B는 그렇게 P는 대신 높아지고 이익이 없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밴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느긋한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긋하지 않은 분은 뭐도 어렵다. 네, 그건 뭐 느긋하면 당연히. 아니 근데 저는 일반 투자자한테 이런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은 게 한 3년에 2배 가까이 수익 나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연 24%예요. 네. 3년에 2배면. 근데 1년에 25% 정도만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해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해요. 예. 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 복리라는 걸 진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이거 먹어봐야 알아. 맛을. 복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깨져봐야 문제야. 알고 먹어봐야 그렇죠, 알고. 네, 네. 아니, 복리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런 적 그래 알겠었는데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야, 내가 이거 잘 못했는데 25%는 먹네. 다음번에 25% 먹었고 25% 3번 먹으니까 따블이 나네. 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신 분들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급하면 뭐도 안 된다 여기서는. 네. 그 말씀을 정말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마바라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다. 네. 조급하시면 정말 안 된다. 근데 네. 이제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럴 때는 내가 잘못 봤나 하고 팔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는 없을까요? 그 일단 내가 너무 열광해서 비싸게 샀으면 아, 네. 그거는 그게 많은 실수니까 남들이 따라가서 막 유명해졌는데 야 이거 가면 이미 뭐 시세가 바닥에서부터 한 서너 배 났는데 야 이거 나 또 서너 배 먹을 것 같아. 이건 완전 넌센스예요. 그렇게 바닥에서 뭐 10배 이상 올라오는 종목은 정말 1년에 한두 종목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미 시세가 3배, 4배, 5배면 거의 대시세인데 거기서 추가로 더 얼마를 먹겠다? 정말 넌센스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분석이 완전히 틀렸어. 내가 뭔가 현혹돼서 잘못 판단했어. 뭐 그런 것들은 자르고 가야죠. 근데 이것도 먹어봐야 아는데 먹어보시면 자르는 힘이 생겨요.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근데 못 먹어보면 자르면 올라가고 주가가. 맞아.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이 되니까 또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조금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작은 성공을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느긋해지시라는 거예요. 네. 대표님 통신 한마디 좀 더 여쭤보면은 네. 통신 장비가 그나마 지금 더 나아 보이세요? 통신 관련 기업 부품이 더 나아 보이세요? 뭐 커넥터 이런 거 부품이 그런 거고 장비는 이제 조금 더 큰 건데 이제 이게 또 다른 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꾸 이제 상상력을 좀 넓혀 가야 됩니다. 왜냐 통신 처음 나온 얘기를 아까 열매 위원이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네, 근데 통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 통신이 있는데 과거처럼 이제 음성 통신 이런 건 이제 다 무시되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통신으로 가는데 그럼 데이터 통신을 어디서 많이 쓸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통신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레벨업 되는 게 그러니까 좀 용량도 많아야 되고 그 장비들도 다 고단화로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처음엔 장비가 맞을 것 같아요. 장비가 맞다. 네, 장비가 맞는데 중요한 건 그 활용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성 인터넷이었습니다. 위성으로 그건 한 번도 좀 움직였던데 이미 위성 움직였는데 6G는 네. 전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저희가 핸드폰에 위성 인터넷 연결해서 인터넷 본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엔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볼 때도
아니 이게 어떻게 위성통신하고 연결돼서 내 단말기 조그만 데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출발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단위도 그러니까 이동하는 단위도 기가바이트 이 기가 자체가 커질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산업들이 다 연결돼서 어떤 상황에 와서도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통신사의 역할이 없어져요. 네.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아주 극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냥 지금 저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잖아요. 네, 네, 저희 네, 네. 시청자분들도. 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대단하신 게 먼 미래를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단기 모멘텀을 잘 보시던데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그쪽 섹터 산업에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그렇게 해놓고 단타치고 있잖아요. 원래 주식은 장기 관점으로 단기 매매하는 겁니다. 원래 주식. 원래가. 역시 예. 원래 그렇죠. 네. 제 이상한 거 아니죠? 건설업종 5년 어닝 막 땡겨서 추정해 놓고 네. 3달 만에 팔고 그러더라고요. 매니저분들 옛날에 2007년 이때 보니까. 이제 장기 성장성이 살아있는 산업이어야 밸류에이션이 그거 맞습니다.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